안녕하세요. 오늘은 불타는 금요일인데 역사 이야기 세 번째 시간으로 12.12 군사 쿠데타의 명과 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12 군사 쿠데타는 1979년도 12월 12일 날 일어났다고 해서 이제 12.12 군사 쿠데타로 불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군사 쿠데타의 그런 진행 과정에 대한 내용은 지금까지 드라마나 책으로 많이 이제 등장했고, 또 이것이 또 문민정부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재판까지 거친 그런 내용인지라 많이 생략을 하고 12.12 군사 쿠데타의 배경과 그 다음에 12.12 군사 쿠데타의 명과 암, 그리고 12.12 군사 쿠데타에 있어서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데까지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12 군사 쿠데타는 그 단초가 같은 해, 그러니까 1979년 10월 26일 날 11.5 정변이라고 할까요? 김재규의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10월 26일 날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는 데 있어가지고 군의 움직임이랄까요? 군을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중앙정보부가 관리하던 궁정동 안가에 정성화 육군참모총장을 초대를 했었고, 그날 밤 자정 이후에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체포가 되어가지고 자기가 1970년 보안사령관 시절 만든 바 있는 서빙고 문실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때에 김재규 부장이 이제 이렇게 가혹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얘기도 하고 이제 저 얘기도 하는 과정에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내가 호출을 해서 궁정동 안가에서 이제 김정섭 중정제2차장부하고 식사를 했고, 그리고 이제 차를 같이 타고 6번으로 왔다는 이제 진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정성화 육군참모총장이 김계원 비서실장으로부터 범인이 김재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김재규의 체포를 지시를 하고 당시 계엄법에 따라 가지고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토록 했는데, 계엄법에는 합동수사본부의 설치력만 있었는데, 이것을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어느 정도는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합동수사본부의 기능을 보안사령부에 맡겼어요. 그래서 이제 김진기 헌병감을 불러가지고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을 체포하도록 했고,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불러가지고 그 보안사령부가 합동수사본부의 역할을 해라 라고 지시를 해서
이 두 사람이 받아들여가지고 자정무렵에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을 이제 긴급 체포를 해서 서빙고 분실에 데려다 놓았는데, 이때 이제 합동수사본부의 역할을 맡게 된 보안사령부의 사령관 전두환 장군이 합동수사본부장이 돼가지고 김재규를 조사를 했는데,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그 궁정동 안가에 가 있었다가 왔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사를 했는데, 일단은 뭐 막강한 그 계엄사령관 겸 자기의 직속 상관이고, 정승화 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서 계엄사령부를 좌지우지하게 될 때에 정승화 참모총장이 김재규의 초대를 받고 가긴 했지만, 김재규가 박 대통령을 시해하리라고 하는 것은 나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진술을 하게 되니까 더 이상 수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서 끝이 일단 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28일 날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텔레비전 앞에 모습을 드러내가지고 11억 사건의 전모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밝힙니다. 대국민 그 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그리고 11월 6일이었던가요? 또다시 이제 2차 수사 발표를 하는데, 이때 기자들의 질문에서도 정승화 참모총장은 관련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밝혔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방송에 나와서 전 국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이 궁정동 안가에 있었다라는 사실에 대해 가지고 아무런 문제될 게 없다라고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12월 10일 날에는 정승화 참모총장을 체포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간략하게 이제 그 군사 쿠데타의 배경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처음에는 그 11억 사건 수사에 매진을 했었는데, 11월 6일날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이 두 번째로 대국민 그 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사실상 수사가 종료됐어요. 종료가 되고 이제 그 계엄사령부 예하의 그런 그 계엄 보통군법에 의해 이제 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과 그 김기현 비서실장, 박선호 중앙정보부 의전과장, 박흥주 수행비서관, 그 이기주 경비원, 유성호 경비원, 김태원 경비원, 유석술 경비원들을 다 이제 송치해가지고 기소를 한 상태였는데, 이런데 이제 요 상황이 딱 이렇게 11억 사건이 수사가 일단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나면서부터 군부의 분위기가 조금씩 갈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그런 그 군의 상층부를 구성했던 그런 그 대장, 중장 계급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일부 소장 계급에 있던 사람들은 6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임관했던 641기부터 10기생들 사이에 어느 정도 채워져 있어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최고 선임자가 그 육군참모총장 정승화 대장하고 이제 일군 사령관 김학원 대장이 이제 645기생이었고, 그 밑으로 이제 그 10기생까지 이렇게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소위 베테랑들이었어요. 그 한국 전쟁을 직접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으로 경험을 했던 전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 이후에 월남전에서 쌓은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소위 그 야전지휘관으로서 능력을 인정받아가지고 이제 그 승승장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인원수가 일단 많았어요. 6사 8기생으로 통칭되어져서 임관한 사람만 해도 그때 장교가 한 1600명 정도였어요, 한 기수에. 지금 육군상안학교의 한 기수 멤버 숫자가 200명인 것에 비하면 8배 수준이죠. 그러니까 1949년도에 이제 초급 장교가 부족하니까 단기로 양성을 많이 해서 이제 배출을 시키다 보니까 1600명 정도가 배출이 됐는데, 그 중에 절반 정도가 한국 전쟁 당시에 전사를 하고, 절반 정도가 살아남아가지고 이제 그 군대에 남아있다가, 그 중에 이제 주류 세력들은 뭐 김종필, 그 길재호, 오치성, 김영우, 뭐 이런 분들은 이제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이제 제3공화국 정부에 참여를 하는 소위 그 정치인으로 변신을 했고, 관료로 변신을 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군에 쭉 남아 있었는데, 한국전쟁과 월남전쟁을 경험한 바 있는 소위 기랴성 같은 장성들이 상층부에 대거 포진하고 있으니까, 군대 내에 늘 그 해소가 안 된다라고 하는 인사적체가 상당히 심화되고 있었어요. 심화되고 있었는데, 그래도 그 당시에 군부의 분위기가 겉으로는 평온했는데, 일단 12.6 사건이 발생을 하자 박정희 대통령이 물리적으로 거세가 되고 난 이후에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느냐 하면, 군 경력이 뭐 특별하게 야전 지휘관감으로 내세울 수 있기보다는 그런 그 군의 인맥, 사조직, 그리고 연줄, 가장 크게는 박정희 대통령의 그런 그 뒷배경을 발판 삼아 진급을 거듭했던 그런 소위 그런 그 정치군인들이 자기들의 뒤를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불안해지기 시작을 한 거죠.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63년도 3월 1일 날 이제 그 당시에 전두환 소령이 중심이 돼서 이제 6사 11기부터 해서 이제 20기까지 이제 핵심 멤버들을 포섭해서 만들었다는 그런 정치군인들의 모임인 하나회 사람들, 뭐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이런 사람들부터 해가지고 아래로는 최세창, 장기호, 장세동,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 이런 박준병, 이종구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이르기까지. 그리고 또 이들하고 가깝게 지낸 바가 있었던 이렇게 하나회의 후원 그룹이면서 어느 정도는 이제 과거 위세를 떨친 바 있는 윤필용 수경사령관하고 친분이 있었던 그런 유학성 장군이나 이제 차규현 장군, 김윤호 장군, 황인시 장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을 하는 이제 대표적인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군 내부에 엄청난 압력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주로 이제 영광급 장교들, 중령 대령급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정성화 참모총장한테 계속 이렇게 건의를 하는 겁니다. 이거 말이지,
무슨 말이지, 전두환, 노태우, 정호영이가 중심이 돼가지고 소위 정치적 성향을 띠는 군인들이 다 해먹으면 순수 야전 지휘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들의 설 자리는 어디인가. 이들을 좀 정리해달라. 이런 빗발치는 요구가 있으니까 정성화 참모총장이 나도 생각이 같다. 정치적 성향을 띄워왔던 그 군지휘관들은 정리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군개혁 방침을 밝힙니다. 군개혁 방침을 밝히는데 이때의 정승화 참모총장이 취했던 표면적인 움직임이 이제 두 가지가 있었어요. 무엇이 있었냐고 한다면 첫 번째는 11월 이제 중순으로 기억이 되는데 노재현 국방부 장관이 임석한 상태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 정승화 참모총장이 모두 발언을 하기에 군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같이 불행한 군인이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 성향을 띠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후광을 등에 업고 승승장구해왔던 그런 장성들이나 지휘관들에게는 경고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역시 이제 11월 중순의 일인데, 수경사령관의 보직 문제가 이제 화두로 떠올랐어요. 이 수경사령관이라고 하는 자리는 수도의 경비를 맡고 있는 중요한 핵심 이제 부대죠. 수도권 방위를 총괄 책임지는. 그런데 이제 이 자리가 얼마나 막중했냐고 하면은 당시에 이제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법에 엉뚱한 조항이 하나 걸려 있었던 것이 차지철 경호실장이 만들어 놓은 그런 법령인데, 유사시에 대통령 경호실장이 수도 경비사령부를 지휘할 수 있고, 유사시의 수도 경비사령관은 대통령 경호실장의 지휘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제 민간인인 대통령 경호실장이 어떻게 수경사를 지휘합니까? 그런데 이 규정에 대해 가지고 이제 법령 개정을 정승화 참모총장이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수경사령관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수도경비사령관 자리가 얼마나 막중한 자리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 1971년도로 기억이 그때 되는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유신헌법을 막 구상하고 있을 때예요. 이때 이제 군의 중심은 역시 이제 5.16을 주도했던 그런 6.4.8기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6.4.8기생의 선두주자였고 박정희 대통령의 신임을 받았던 윤필용 장군이 수도경비사령관에 임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나도 위세가 대단했던 나머지 그 당시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이제 용산에 지금의 전쟁기념관 자리에 육군본부가 있었습니다만은 필동 수경사령부가 위치한 필동에 육군이 또 하나 있다. 그래서 전쟁기념관 자리에 그 당시에 있었던 용산육보는 참모총장이 있는데 그 위세를 능가하는
필동육본이 있다. 바로 수경사령관 윤필용 장군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이제 한편에서는 대한민국 군대는 윤필용이 군대고, 대한민국 70만 대군은 윤필용이 명령을 따르는 군대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어요. 그래, 이제, 그것이 확대되다가, 이제 결국 이제 윤필용 수경사령관하고, 이제 유락, 그 당시에 이제 중앙정보부장, 신범식 서울신문사 사장 등이 모여서 술자리를 갔던 도중에 이렇게 대통령이 나이 더 들기 전에 이제 물러나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불경스러운 발언을 했다 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해가지고 소위 Y 사건이라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 Y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제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Y 사건의 Y는 윤필용이라는 이름의 이제 줄임말인데, 당시에 수사를 책임졌던 강창성 보안사령관이 이제 붙인 사건 암호명이었는데, 이제 Y 사건이 터지고, 그래서 이제 윤필용 장군, 그 다음에 이제 수경사 참모장이었던 손영길 장군 등이 이제 철퇴를 맞고, 그 사람을 따르던 무슨 지성한 대령이다, 육군본부 범죄수사단장 지성한 대령이다, 26사단 76년 대장 권익현 대령이다, 그 다음에 일군사령부 작전처장이었던 안교덕 대령이다, 이런 사람들이 다 철퇴를 맞고 군복을 벗었어요. 징역 살해가고 고생 많이 했죠. 그리고 그 후임으로 누가 왔느냐? 같은 육군사관학교 8기생이었던 진종채 장군이라고 정보사령관 하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수경사령관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뒷 마무리를 하고 수경사령관으로 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보안사령관으로 가게 되는데, 이 또 진종채 장군이 사령관으로 있다가 이제 보직이 바뀌고 또 온 사람이 또 이번에 또 648기 차규원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차규원 장군이 임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중장 진급과 함께 이제 또 나가게 될 때 새로운 수경사령관이 임명이 되는데, 이번에 또 648기생이었어요. 전성각 장군이라고. 그러니까 70년대 수경사령관은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신임했던 육사기수였던 8기생들이 다 도맡았다고 하면 됩니다. 생각하면 됩니다. 생각하면 되는데, 1979년 11월 달에 전성각 장군이 이제 나이가 있어가지고 계급 정년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군복을 벗어야 할 위치에 놓여 있었는데, 탁월한 야전 지휘관감으로써 재능을 이제 아까워했던 전성각 장군의 그런 재능을 아까워했던 정성화 육군참모총장이 이대로 전성각 장군이 예편을 하는 것을 극구 반대했어요. 그래서 노재현 국방부 장관하고 상의를 해서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에 이제 재가를 얻어가지고 전성각 장군을 중장으로 진급시킴과 동시에 3군단장으로 발령을 했어요. 최전방을 좀 맡아달라. 그렇게 되자 이제 수경사령관 자리가 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제는 이제 648기를 떠나서 9기, 10기 이런 좀 낮은 기수로 내려와가지고 이제 수경사령관에 대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 법한 요런 상황에서 수도경비사령관이 누가 되느냐? 그런데 수도경비사령관의 추천권이 사실상 정성화 참모총장에게 있었는데, 정성화 참모총장이 그 당시에 모두의 그런 예상을 뒤엎고 장태환 장군을 수도경비사령관에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 노재현 국방장관의 그런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장태환 장군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그 26사단장을 거쳐가지고, 그 육군본부의 교육참모부 차장을 거쳐가지고, 그 수도경비사령관을 맡게 된 사람인데, 이분의 그 출신 성분이 특색이 있습니다. 어떤 특색이 있느냐? 이분이 이제 1930년생으로서 같은 1930년생이었던 전두환 장군하고는 이제 같은 나이였는데, 장태환 수경사령관, 그러니까 장태환 장군하고 전두환 장군은 이제 그 만으로 20살에 한국 전쟁이 발발을 하자 군대를 가야 했어요. 근데 이제 군대를 가기는 가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있으면 최전방 소총수로서 이등병으로 입대해가지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왕 전쟁통에 군대를 가는 거 멋있는 군생활을 하다 죽더라도. 그래서 이제 장교로 이제 군대를 갈 수 없을까 해가지고 이제 그 부산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육군사관학교를 4년제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안은 있었는데 전쟁이 나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사관생도 신분이었던 육사 10기생들을 어쩔 수 없이 하루아침에 이제 소위계급장을 달아줘가지고 소대장으로 바로 임관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최전방 소대장으로 무조건 투입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육사를 운영해가지고 이제 계속 운영해가지고 6개월 동안 이제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제 장교로 임관시킬 정도로 한 가지가 못하다 보니까 적게는 4주, 많아봤자 12주라고 하는 한 1개월에서 석 달만 이제 단기 교육을 시켜가지고 장교들을, 많이 초급 장교들을 배출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부산에 그 당시 그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그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에 위치하고 있는 동신초등학교에 그 육군종합학교를 세워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 1기생부터 32기생까지 그런 그 수천 명의 이제 초급 장교 소위를 임관을 시켰는데, 장태환, 전두환 이 두 사람도 최전방 소총수 이등병으로 끌려가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그 장교가 되어서 멋지게 한번 전투를 해보는 게 어떨까 해서 부산으로 내려와가지고 육군종합학교에 이제 모집에 응모를 해서 합격을 했는데, 전두환 씨 집안에서는 전두환 씨의 친형이었던 전기환 씨도 같이 육군종합학교에 합격을 하다 보니까 전두환 씨 모친 되시는 분께서 아들 둘을 한꺼번에 전쟁터에 내보낼 수 없다고 하소연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이제 전두환 씨는 제발로 그 육군종합학교를 퇴교를 하게 됐어요. 그러나 그 장교가 되겠다는 일념이 강했던 그 장태환 장군은 육군종합학교를 마치고 소대장으로 임관을 했어요. 그 소위로 임관을 했는데, 이때 이제 그 같이 임관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훗날에 그런 그 대통령 경호실장으로 위세를 떨친 바 있는 박종규 경호실장도 있었고, 그 이광로 장군도 있었고,
12.12 군사 쿠데타 당시에 그런 그 수기사 사단장이었던 손길남 장군, 그리고 26사단장이었던 배정도 장군, 그리고 논산훈련소장이었던 이필조 장군,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육군종합학교에서 소위로 임관했던 사람들을 총알바지 소모소위라고 이렇게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불렀는데, 그래도 소위 우리 옛날 속담에 찔긴 것이 목숨이라고, 한국전쟁 때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았는데 그 중에서 박종규 실장의 경우에는 5.16 군사 쿠데타에 깊숙이 이제 가담을 하고 대통령 경호실장이 되면서 제3공화국이 투신을 했으니까 군경력은 끝나는 거고, 그 장태환 장군은 종합학교 출신으로서는 최선두로 진급을 거듭하다가 1971년도에 드디어 별을 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와 반해서 이제 부모님, 모친의 반대로 육군종합학교를 스스로 퇴교했던 전두환 씨는 그래도 군대를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그 다음에인 51년도에 대구에서 지내고 있다가 우연하게 이제 진해에서 육군상관학교를 이제 개교한다 하는 이제 안내문을 보고 진해로 내려가가지고 육군상관학교에 이제 시험을 쳤는데 성적이 좋지 않아가지고 커트라인으로 들어갔죠. 솔직히 본인이 그랬습니다. 졸업도 겨우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소위 임관을 해가지고 이제 제일 처음 부여받은 데가 이제 배치받은 데가 3보충대, 의정부에 있는 지금의 306 보충대 전신이죠. 3보충대에 있다가 58년도 무렵에 이제 그 대위계급장을 달고 있으면서 중대장을 하고 있었는데, 육사 시절에 성적도 시원찮았고 별로 알아주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전두환 씨가 본인 생각에는 소위 튀는 군생활을 해서 내 자신이 돋보이지 않으면 군대에서 성공 못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공수단에 이제 전입을 하게 됐어요. 이게 이제 공수단이 어떤 부대냐 하면 한국 전쟁 당시에 그런 그 최명신 중령이죠. 월남전의 영웅이었던 최명신 장군이 중령으로 있으면서 그 유격전 활동을 했었어요. 그게 이제 그 최근까지 논란이 되다가 이제 군부모로 인정을 받았던 백골병단인데요. 이 백골병단의 경험이 너무나도 소중했던 나머지 우리나라도 유격전을 할 수 있는 부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백선엽 대장이 육군참모총장으로 있을 때 미국의 이제 그런 그 유격전을 하는 그 특수부대를 시찰하고 그것을 본따면서 미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이제 그런 유격전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특수부대를 만들어서 장교와 부사관들을 양성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부대를 만들자. 그래서 이제 실무자들이 미국에 건너갔는데 미국에 건너가 보니까 엄연하게 이제 그 공수부대는 공수부대대로 특정부대는 특정부대대로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낙하산을 메고 있다가
뭐 C-47 수송기 같은 이런 거대한 수송기로 이제 적진 한복판에 이제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는 부대는 이제 공수부대로서 편제가 되어 있고, 뭐 101 공수사단이라든지 편제가 되어 있고, 별도로 특수전을 하는 부대는 별도로 따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대로 도입을 하려고 하니까, 공수부대 따로 특전부대 따로 이제 하려고 하니까 국방 예산이 없는 겁니다. 국방 예산이 없으니까 그냥 공수단이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려 흐려가지고 초대 공수단장에 백문호 대령을 임명해가지고 지금의 1공수 특전여단이 주둔하고 있는 김포반도 지역에 부대를 창설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전군의 이제 그 장교와 그때 당시에는 하사관이라고 불렀죠. 부사관들을 상대로 이제 전해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받았는데, 워낙에 공수부대가 생소하다 보니까 많이 기피했어요. 다들 이제 언제 전쟁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전쟁 나면 전공이라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에 최전방 지휘관으로만 가려고 했지. 그렇고 이제 또 공수단이 너무 힘들고 타이트한 부대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오히려 전두환 씨가 그걸 역이용해서 여기서 내가 튀는 군 생활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주목받을 수 있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공수단에 지원을 했는데, 그때 공수단에 들어갔던 사람들 중에 유명했던 사람이 훗날의 대통령이 되는 전두환 대위, 그리고 이제 같이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는 장기호 대위, 최세창 대위, 그리고 54년도인가요? 그 한국전쟁 때 학도병으로 참전을 했다가 포병간부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군인이 된 그 유명한 그 전설의 그 경호실장 차지철 대위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네 사람 같은 경우는 그해 가을에 미국의 포스 베닝 기지에 가가지고 레인저 코스 훈련을 받고 이제 그 수료 훈장까지, 이제 수료 그 휴장까지 받고 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인정을 받았는데, 이때 만들어진 공수부대 공수단은 뒤에 이제 그 특전사령부,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제 특전사령부로 이제 부대가 확장되면서 그 기하에 7개의 여단을 두게 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국방 예산이 거의 모자라니까 공수부대 따로 특전부대 따로 둘 수가 없으니까 그 기능을 합쳐버린 겁니다. 그래놓고 특수전사령부 7개 여단을 공수특전여단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국방부 입장에서 보면 참 웃긴 부대지. 그러나 우리로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전두환 대위가 공수부대 공수단에 있다가 이제 그 61년도인가요? 그 서울대 ROTC, 서울대 물리대 ROTC 교관으로 가게 돼요. 교관으로 가 있다가 이제 그 5.16 군사 쿠데타가 나자 박정희 장군을 찾아가가지고 육사 생도들을 끄집어내가지고 5.16 군사 쿠데타에 대한 지지 시위를 하겠다 해가지고 그 시위를 성공적으로 이끈 공로로 인해가지고 박정희 장군에게 발탁이 되고, 그 이후로 박정희 대통령 덕분에 승승장구해가지고 정규육사 출신으로서는 최초로 1974년도에 별을 달았어요. 별을 달았는데 이때 이제 최초로 별을 달은 사람이 이제 그 전두환 준장, 김복동 준장, 그 다음에 이제 그 최성택 준장, 손현길 중장, 이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이 네 사람들은
이미 육군종합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전쟁에서부터 공을 세운 장태환 장군보다도 2년 늦게 별을 달았을 뿐만 아니라 육군종합학교 출신들에게 너희들은 우리의 쫄병이다라는 업신여김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정규육사 출신들은 항상 한국전쟁에 있어가지고의 그런 그 전투 경험이 없다. 너희들은 전쟁 시기에 말이지 온실속의 화초처럼 지네 이 육군생활학교에서 공부를 하지 않았느냐 비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늘 경쟁의식이 있으면서 뭐랄까요 늘 이렇게 뒤처지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11.6 사건이 나고 자기들을 뒤를 봐줄 수 있는 박정희 대통령이 물리적으로 사라진 상황에서 불안하기 시작한데 정승화 총장이 전성각 수경사령관의 다음 자리를 육군종합학교 출신인 장태환 장군을 임명을 하다 보니까 불안해지면서도 불만을 표시하는 겁니다. 공공연하게. 우리하고 비슷한 짬밥인 비슷한 짬밥인 육군종합학교 출신들을 내세워가지고 정규육사 출신들을 경쟁시키려고 한다. 그런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이제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전두환 보안사령관 겸 그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장이 너무나도 월권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정승화 계엄사령관하고 마찰이 너무 심했어요. 무슨 얘기냐? 부정 축제자 조사를 마음대로 한다 해가지고 정치인들이 뒷조사를 하지 않나? 청와대 대통령 그 집무실 비밀금고에서 나온 돈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않나? 뭐 이를테면 자기가 선심 쓰듯이 뭐 유족에게 얼마 주고 뭐 국방장관한테 5천만원 주고 뭐 마음대로 합동수사본부 수사비로 1억 쓰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뭐 합동수사본부에서 마음대로 이제 검찰, 경찰, 군, 검찰 등의 정보 보고를 받고 시사 선택해서 적당히 뭐 계엄사령관한테 보고를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생각했던 정승화 참모총장은 전두환 보안사령관 겸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장을 단칼에 날려버려야 되겠다. 소위 말해서 지금은 없어진 부대입니다만은 그 동해안 경비사령부라고 하는 속초에 있던 부대로 쫓겨 보내든지 아예 군복 벗기든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참에 그 정치적 성향을 띠는 군인들은 싸그리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몇 번이나 그 의논을 했어요. 그 노재현 국방장관하고. 그런데 노재현 국방장관은 아직 때가 아니다. 김재규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 수사 책임자를 교체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나를 봐서라도 조금만 참아달라. 미그적 되는 거죠. 그때 정승화 총장이 시원하게 밀어붙일 수 있었으면 단칼에 목이 날아갔을 텐데. 그러다가 이제 그 12월 그게 이제 그 7일인가 이제 6일인가 그쯤 됐는데 드디어 정승화 참모총장이 큰 마음 먹고 노재현 국방장관을 찾아갔어요.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 전두환 보안사령관 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을 바꾸자. 그래 이제 노재현 국방장관이 아직 이건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기다려달라고 얘기를 하는 일방으로 그럼 만일에 그러면 그 바꾼다 치면 그러면 누구를 할 거냐 하니까는 이제 그 정승화 참모총장의 의견이 필요하겠다고 하죠. 바꾼다면은
장태환 수경사령관하고 호흡이 잘 맞아야 되기 때문에 같은 육군 종합학교 동기생인 그런 앞서 말씀드린 바 있는 이필조 논산훈련소장을 임명시키고 싶다. 그래 노재현 국방장관이 일단 알았다 하고 이제 조금 논의를 해보겠다 하고 정성화 참모총장을 설득시켜서 보내는데 이제 노재현 국방장관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그 당시에 국방차관이었던 김용휴 국방차관을 불러가지고 정성화 참모총장이 도저히 안 되겠으니 전두환 장군의 목을 치자고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떠냐고 물어봅니다. 물어보니까네 김용휴 국방차관이 어떻게 입장 표명을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그저 지나가는 얘기로 저도 참모총장이 그렇게 뜻이 있다면 찬성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날은 이야기가 끝났는데 그 다음에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날 오후에 김용휴 국방부 차관이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보안사령부로 찾아가가지고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만나가지고 정승화 참모총장이 노재현 국방장관한테 했던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보안사령관을 교체하자, 이필조 장군을 신임 보안사령관으로 임명하자, 이러한 얘기를 기땜을 해줘요.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처분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전두환 장군이 대답을 하고 이제 일단은 그날의 대화는 끝났는데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이게 올 것이 왔구나. 정성화 참모총장이 나를 치료한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내가 역으로 정성화 장군을 먼저 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소위 군사 쿠데타, 군사 반란을 해서라도 정성화 장군을 내가 먼저 잡는 수밖에 없겠다. 그것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다. 내가 죽지 않으려면 내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 수밖에 없다. 선수 치는 수밖에 없다. 앉아서 당하고 있느니 먼저 치겠다. 그래서 군사 쿠데타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언제 하느냐? 하루빨리 해야 되겠죠. 정보가 새 나가면 안 되니까. 그런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12월 11일 날이 그 다음 해인 1980년 1월 1일 날 어깨에 별을 처음으로 달게 될 사람들에 대한 진급심사가 끝나는 날이고, 이제 12일 날이 진급 대상자 발표를 하는 날이고, 13일 날은 정식으로 내각을 개각하는 일정이 잡혀 있었으니까 좀 어수선할 때예요. 더군다나 12월 12일 날 진급자 발표가 있게 되면 진급자 발표에 희비가 엇갈린 덕분에라도 술자리가 진탕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날은. 그러면 더욱더 혼란해지지 않겠느냐? 너도 나도 막 술자리에 가 있을 수 있고. 그렇다면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기습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12월 12일 날 군사 쿠데타를 하자 라고 해서 이제 사람들을 모으기로 하고 연락을 한 것이 이제 12월 12일 날 이제 저녁에 이제 18시 이후에 이제 장세동 대령이 단장으로 있던
청와대 앞에 이제 그 수경사 30 경비단에 이제 모이기로 한다. 누구가 모이느냐 했을 때 이제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유학성 국방부 군수차관보, 차규현 수도군단장, 황영실 1군단장, 노태우 구사단장, 박준병 24단장, 백운택 71 방위사단장, 그리고 이제 그 마키도 1공수여단장, 그 다음에 그 장기호 5공수여단장, 최세창 3공수여단장이 모인다 이렇게 통보를 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별도로 이제 그 보안사령부의 인사처장이었던 허삼수 대령하고 육군본부 CID, 그러니까 범죄수사단의 단장이었던 우경윤 대령은 이제 병력을 이끌고 들어가서 총장 공간에서 이제 정상참모총장을 강제로 이제 체포해 오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12월 12일 날 1979년 12월 12일 날 드디어 이제 그 저녁 6시 18시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그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뭐 아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뭐 너무 지루해 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물 한 잔 마시고 와서 2부에서 이제 1시간 정도 12 군사 쿠데타와 관련해가지고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 그리고 명과 암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어서 방송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만 쉬었다가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